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공중보건 담당하고 있는 김희영입니다. 우리 기출문제에서는 기출문제도 풀면서 이론도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드렸고요. 그리고 단원별에서는 좀 더 깊게 들어갔어요. 그래서 뭐 이런 문제도 나올까라는 의심이 들 정도로 좀 깊이 들어간 건 좀 사실입니다. 자, 그리고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조금 모의고사형답게 문제를 냈어요. 그러니까 현실에 좀 적합하게 문제를 냈고, 그건 곧 18대 2의 법칙을 준수했다는 거죠. 18대 2의 법칙. 자, 18개는 기존에 알고 있는 것 같고 풀 수 있고요. 2개는 좀 낯선 문제 또 제시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그때그때마다 외우는 것도 좋은데, 외우는 게 너무 많아요 이러면 그냥 감이라도 잡아서 문제 풀 수 있게끔 뭐 복골복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러다 보니까 모의고사형 문제가 공부하셨던 분들은 쉽구나 라고 느끼실 거고, 여전히 공부 안 하신 분들은 헷갈리네 라고 느끼실 겁니다. 그죠? 네, 그런 식으로 할 거고, 오늘도 유의물이 2개가 나갔을 거예요. 하나는 이제 모의고사에 필요한 유의물이고, 또 하나는 기출문제, 우리가 풀지 못했던 기출문제를 계속해서 갖고 왔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기출문제를 다 풀었으면 하는 게 제 소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미리미리 이제 이 문제를 풀어갖고 오시면 빨리빨리 진행이 될 겁니다. 그렇죠? 자, 요 정도 잔소리하고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볼게요. 미래 모의고사. 자, 질병과 의심되는 위험 요인 간의 연관성의 강도. 우리 원인 할 때 연관성의 강도 기억하시나요? 흡연을 했을 때는 폐암에 걸릴 확률이 5배. 그죠? 근데 뭐 오염된 공기에 노출됐을 때 폐암에 걸릴 확률이 1.5배다 라고 하면 누가 원인이다? 흡연이 원인이다. 이걸 우리 연관성의 강도라고 표현했었어요. 그럼 이 연관성의 강도를 측정하려면 어떤 도구가 필요하냐 이거죠. 자, 뭐냐면 답은요. 네, 비교 위험도 또는 상대 위험도 몇 배 더 위험하다라는 얘기죠. 몇 배 더 위험하다. 그럼 기여 위험도는 뭐냐? 기여 위험도는 기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여 위험도는 예를 들어서 기여 위험도가 5가 나왔어. 50이 나왔어. 50. 그러면 폐암 환자에서 흡연이 50%를 차지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기여를 했다는 거고, 몇 배 이런 소리는 아닙니다. 근데 여기는 강도니까 몇 배 더 강하냐라고 하니까 이건 상대 위험도를 얘기하는 거죠. 답은 3번인 거고요. 자, 2번입니다. 자, 이런 분 또 다시 한번 보고 싶어서, 산부인과 의사들의 불결한 손이 산후열의 원인임을 밝혀내. 그래서 산후열의 예방을 공언하는 사람이 제멜 바이스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유의물 있을 겁니다. 유의물 잠깐 볼게요. 자, 제멜 바이스라는 사람이 그때 당시에 제1산과에서 유행하고 있는 산후열, 그러니까 아기를 낳고 나면 열이 막 올라가면서 죽는 거예요. 그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서 이걸 발견했더니 대부분의 의사들이 시신을 만지고 그 손을 씻지 않고 바로 산부인과 쪽에 가서 아기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손이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서 거기서 발견을 했더니 아니나 달라 그런 거였다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두 번째 줄에 시체를 만진 의사의 손에 묻은 유기분해 물질의 흡수에 의한 일종의 흡수열로 단정을 해서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 그냥 물로 손을 씻는 게 아니라 염화칼슘 액으로 씻어야 한다고 주장을 한 거죠. 그리고 이걸로 인해서 10분의 1 정도가 산후열이 감소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분 제멜 바이스 좀 머릿속에 기억해 주시면 되고, 자, 다시 봅시다. 자, 3번. 이건 아무래도 시험 문제 중 요번에 좀 때가 때인 만큼 나올 것 같아서, 자, 감염병 위기관리 대책. 이게 이제 감염병 예방에 관한 법에 분명히 있거든요. 그 위기관리 대책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런 것들도 감으로 잡으셔야지 뭐 어떻게 답은 나왔나요? 네, 1번입니다. 예방접종 약품의 계획 생산에는 그 위기관리 대책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고, 평상시에 하겠죠. 위기관리면 위기일 때 하는 건데, 이거는 예방접종 약은 평상시에 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거 외에 우리 일단 유의물 보겠습니다. 자, 유의물 보시면 34조에 있어요. 그래서 1번 보시면, 보건복지부 장관이 하네. 보건복지부 장관이 감염병의 확산 또는 해외 신종 감염병의 국내 유입으로 인한 재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 혼자 하는 것 같진 않네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그 대책을 수립 시행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고, 동그라미 2번, 요 내용이 약간 문제 나온 거예요.
재난 상황 발생 및 해외 신종감염병 유입에 대한 대응 체계 및 기관별 역할. 두 번째, 재난 및 위기 상황의 판단, 위기 경보 결정 관리 체계. 그 다음에 감염병 위기 시 동원하여야 할 의료인 등의 전문 인력 시설, 의료견의 명부 작성. 이런 것들도 하는구나. 자, 의료용품의 비축 방안, 조달 방안. 이것 때문에 지금 한참 골머리를 좀 아프겠죠. 그죠? 그리고 다섯 번째 보시면 국민행동 요령도 들어가 있고요. 동원 대상 인력 시설 등등등. 그리고 도상 연습 등의 실제 상황 대비 훈련 계획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그 밖의 내용이고요. 그리고 그 밑에 하는 게 맞아볼게요. 34조 2에 감염병 위기 정보 공개가 있어요. 우리 전부 다 보면 뭐 몇 번 환자가 나타나고 이 환자가 어디 동선을 따라서 이런 거 다 공개됐을 거예요. 이 법에 의해서 공개가 된다. 자, 1번 보시면 자, 아무 때나 공개하는 건 아니야. 국민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 확산으로 인해서 밑에 보시면 주의 이상의 위기 경보가 발령이 되면 주의 이상의 위기 경보구나. 이건 얼른 외워두세요. 네. 주의 이상의 위기 경보가 발령되면 이동 경로, 이동 수단, 진료 의료기관, 접촉자 현황 등 국민이 알아야 하는 정보를 빨리 신속히 공개해야 된다는 거죠. 이거 역시 보건복지부 장관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 밑에 거는 그냥 이의가 있으면 이의 신청하라라는 소리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요번에 때인 만큼 날 확률이 있으니까 좀 신경 써주시고 다시 오세요. 4번이요. 자, 이것도 이제 의료 관련 감염병이라고 해서 지금 그 올해부터 의료 관련 감염병을 좀 더 많이 신경 쓰는 것 같아요. 왜냐면 병원에 들어가서 오히려 이상한 병에 걸리니까 물론 그것 때문에 죽진 않는데 그렇게 그러니까 병원에서 걸린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특별히 관리하겠다라고 해서 이것도 문제를 낸 겁니다. 자, 옳지 않은 것은 됐어. 자, 입원 당시 감염이 없었으나 입원 기간 중에 감염이 발생한 경우 맞죠? 그죠? 두 번째 보시면 우리나라 진료과목별 병원 감염률은 네, 흉부외과가 아니라 신경외과. 신경외과 쪽은 수술을 좀 오래 하고 오래 누워 계시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대부분 염증이 몸에 어디부터 생길 것 같아요? 대부분 누워있으면. 응? 그러니까 수술을 머리를 하고 수술했어. 여기서부터 염증이 생긴다기보다는 계속 누워있잖아요. 그럼 제일 먼저 이상이 나타나는 게 방광 쪽입니다. 방광. 그러니까 소변이 가득 차여 있는 거죠. 그럼 소변을 빼내기 위해서 뭘 해? 요도 소변줄 집어넣잖아요. 그럼 그것 따라 균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머리는 여기를 하고 있는데 대부분 그쪽에 염증이 많이 생기다 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신경외과 쪽이 좀 가장 높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노인 인구 증가, 만성태행성 질환 증가 등으로 의료 관련 감염병이 증가되고 있는 건 뭐 감이 잡히실 거고, 그 다음에 우리는 법정 감염병으로 우리 의료 관련 감염병 들어가 있는 건 아실 거예요. 그 생각하시면 되고, 요거 잠깐만 갖고 왔습니다. 자, 의료 관련 감염병 우리 이미 배웠어요. 그 종류 다시 한번 해놨고, 뭐 VRSA, 뭐 VRE, MRSA 이런 거. 자, 그리고 이번에 보시면 의료 관련 감염병 증가 원인 썼습니다. 다시 한번 노인 인구, 만성태행성, 그리고 항암제를 많이 써서 그래요. 항암제를 쓰면 면역이 억제되는 거거든요. 말 그대로. 이럴 때 보니까 생길 수밖에 없는 거고. 그 다음에 다약제 내성균의 증가. 그걸 뭐라 그래요? 슈퍼박테리아라고 하나요? 네, 그게 너무 증가됐다는 거죠. 그리고 각종 침습성 의료처치. 침습성이라는 건 피부를 뚫고 뭔가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툭 하면 검사한답시고 뭐 피도 뽑고 맨날 째고 이러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당연히 감염이 생긴다. 이렇게 보시고. 자, 부위별로 보면 요로 감염 30%나 됩니다. 그 다음이 폐렴. 그래서 결국 폐렴은 폐렴 때문에 돌아가신 분이 꽤나 많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수술 부위 감염, 혈류 감염 등등등. 진료 과목에는 신경외과입니다. 자, 그리고 당연히 중환자실이 더 많겠구나. 일반 병실보다는. 네, 그렇게 해서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 자, 그래서 4번의 답은 2번이었고요. 그 다음부터 우리가 좀 아는 문제들이 나올 거예요. 우리 환경정책기본법상 이거 분류 등급 봤더니 활성탄 투입, 역삼 투하 공법, 특수한 정수 처리 후 생활용수 아니네. 공업용수네요. 그럼 되게 좀 나쁜 쪽 아니었을까? 네, 답은 4번이었습니다. 4번. 네, 그리고 혹시 모르실까봐 이것도 유의문에 썼으니까 제가 읽지는 않을게요. 책에 있는 거 그대로 썼으니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보통 서울물은 몇 번일까요? 서울에 있는 물. 2등급. 여기 1번이 서울물이고,
그 다음에 뭐 일산이나 파주 좀 약간 그 경기도 쪽 하면은 3등급. WHO에서는 몇 등급까지 먹어라? 3등급까지 먹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여기서는 답은 4번이고. 자, 엘니뇨는 다 아실 것 같아서 라니나도 한번 봤습니다. 우리 엘니뇨 하면은 뭐예요? 그러니까 엘니뇨부터. 엘니뇨는 어디에 바닷물이 높아지는 거예요? 동부 쪽에, 동태평양 쪽에 물이 온도가 올라가는 겁니다. 그럼 반대로 서태평양은 떨어지겠구나 생각하시면 돼. 그게 엘니뇨고 라니냐는 반대죠. 반대. 또 동태평양의 물의 온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서태평양은 물의 온도가 올라가는 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